나폴레옹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조용한 코르시카 섬이었다. 큰 도시의 소음도 없고 제국의 웅장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외곽의 작은 섬에서 그의 삶은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고요한 곳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들어내곤 했다. 나폴레옹의 시작 역시 그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는 아이였다. 또래 친구들이 뛰어놀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는 주변 언덕에 올라앉아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구름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전장에서는 순간의 변화가 모든 것을 뒤흔든다. 바람의 방향 하나가 화약 냄새를 멀리 날리기도 하고 전술의 흐름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 나폴레옹은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게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언제 바람이 산을 넘어오는지, 어떤 구름이 비를 부르는지, 그리고 해가 지는 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는 조용히 머릿속에 기록했다. 전쟁의 첫걸음은 언제나 관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누구보다 깊고 넓게 관찰할 줄 아는 아이였다. 당시 코르시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운이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곳이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조금씩 섞여 있었고 섬 사람들은 여러 힘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나폴레옹에게 늘 긴장감과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어느 편도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그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힘이란 단순히 칼을 드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그는 이런 흐름을 보며 자랐다. 전쟁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전쟁이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그 여파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가끔 외부의 압력이나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곤 했다. 어린 나폴레옹은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물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다짐을 품었다. 누군가의 의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조용한 다짐은 훗날 그의 모든 전술과 결정을 움직이는 핵심이 된다. 코르시카의 바다는 늘 부드럽게 출렁였다. 해제 무렵이면 붉은 빛이 산의 윤곽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았고 그걸 바라보며 나폴레옹은 어딘가 멀리 다른 세계가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이 자신이 서 있는 이 작은 섬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복잡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마음속의 거대한 세계는 그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했고 언젠가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미한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갔다. 어느 날 그는 바람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바람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흐르며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지만 나폴레옹은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바람이 바뀌는 순간 세상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다.
언젠가 이 변화의 흐름을 직접 읽어내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결심은 울림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훗날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게 된다. 바람의 움직임, 병사들의 리듬, 대지의 울림, 심지어 대기 속의 긴장감까지 그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조용한 섬에서 이 어린 소년이 바람을 바라보며 느꼈던 첫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어느 날 갑자기 밝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조금씩 자라났고 시대의 풍랑이 커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전쟁의 핵심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전쟁은 칼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것이다. 방향을 잡고 기세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나폴레옹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성장해 가던 시기의 유럽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다. 그가 걷는 길 곳곳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스며 있었고 나라들은 서로의 야망이 부딪히며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긴장은 어린 나폴레옹에게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힘이 국가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군사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방향을 잡아가는 첫 큰 걸음이었다. 군사학교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규율은 엄격했고 학생들은 매일같이 수학, 역사, 지리, 전술을 배워야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모든 과정을 힘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책을 들고 다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전쟁사를 읽거나 장군들의 전략을 분석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어떤 전투는 승리하고 어떤 전투는 패배했는가? 지형이 전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병사들의 사기는 어느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리는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굴리며 그는 조금씩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나폴레옹처럼 전술을 체험하듯 받아들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는 교실의 칠판 위에서만 전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끝없이 전장을 그렸다. 적이 어느 방향에서 밀려올지,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병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어느 타이밍에 기세를 바꿀지 현실처럼 상상하며 전투의 흐름을 예측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 과정은 그의 사고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전략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특히 그는 숫자에 강했다. 단순히 병력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비율의 차이가 전장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했다. 전투는 숫자의 싸움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숫자 너머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종종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술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작업이고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며 그 질서의 틀을 다지고 있었다. 종종 지도 위에 작은 말을 놓고 병력을 배치해 보기도 했다. 어떤 지점에 병력이 몰리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작은 변수가 전장 전체에 어떤 파동을 만드는지 그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관찰했다. 다른 학생들이 단순한 연습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속에서 나폴레옹은 자신만의 원칙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방어보다 공격을 선호했고 움직임을 통해 전장의 리듬을 가져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빠른 판단, 정확한 타이밍,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과감함.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교관은 학생들에게 가상의 전투를 제시했다. 제한된 병력과 복잡한 지형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적을 제압할 것인지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병력을 나누어 여러 방향에서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였다. 그는 병력을 한 지점에 모아 적의 약한 부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전략이었지만 그는 기세가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관은 그의 설명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다른 학생들과 사고의 방식이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이다. 그 한마디는 어린 나폴레옹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의 사고 속에서 자라고 있던 전략의 씨앗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렸다. 군사학교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폴레옹은 평생을 지배할 사고방식을 얻게 되었다. 전쟁은 단순히 힘의 충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예술과도 같다는 것.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흐름을 잡아버리는 것이 전장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이 예술은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언젠가 전장을 지배할 준비를 하는 조용한 천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지도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속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더 큰 세계를 향한 의지가 들려오고 있었다. 전술의 씨앗은 이미 자랐고 시대의 바람이 그것을 밀어올릴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실제 전장에 처음 발을 내딛던 날은 그가 그동안 책으로만 배우고 지도 위에서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현실로 쏟아져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전장은 소리와 냄새와 움직임이 뒤섞인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총성의 울림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화약 냄새는 공기 속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 말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명령의 외침까지 그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전장의 기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오히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전장을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 지형이 만드는 흐름을 느끼며 병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전장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맡은 역할은 아직 작고 제한적이었다. 그가 지휘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히려 그에게 더 넓은 시야를 허락했다. 그는 상급자의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고 병사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전장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명령이 도착하는 순간 병사들의 표정과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폈고 그 변화가 전선 전체에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전쟁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전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장이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는 병사들의 사기가 쉽게 흔들렸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극적인 반격의 힘이 샘솟듯 일어났다. 나폴레옹은 그런 차이를 유심히 기록하며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병사들이 어느 순간 가장 강해지는지, 어느 순간 가장 약해지는지, 그런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본질이라는 외침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격해지자 먼지와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폴레옹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연기 사이에서 등장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전쟁은 단순히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뒤엉키는 거대한 무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전장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곳이기도 했다. 격렬한 소리들이 사라진 순간들 속에서 나폴레옹은 더 많은 것을 들었다. 병사가 숨을 고르는 소리, 손에 쥔 무기의 미세한 떨림, 말이 땅을 디디는 순간 생기는 진동. 이런 작은 울림들이 그에게는 마치 전장의 언어처럼 들렸다. 전쟁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전장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 언어를 읽어내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한 장교가 내린 명령이 상황과 맞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전선의 흐름을 무시한 지시였고 병사들은 그 명령을 따르려 했지만 전장의 움직임과 맞지 않자 혼란이 발생했다. 그 모습을 본 나폴레옹은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전장은 책과 다르다. 이곳에서는 순간순간의 결정을 흐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쉽게 보이는 명령 하나가 군대 전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단단히 묶어줄 수도 있다. 그는 처음 배우는 전장의 진짜 수업에서 이런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전투가 끝날 무렵 전장은 묵직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도 승리의 함정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움직임이 한순간 멈춰 있는 고요의 순간이었다. 나폴레옹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본 것이 아니라 전장의 영혼을 바라본 것이었다. 전쟁은 숫자나 무력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자만이 전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는 조용한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전장의 한 구석을 바라보는 어린 장교가 아니라 언젠가 전장을 움직일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첫 전장은 그의 길을 분명하게 비춰주는
첫 빛이 되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중심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시기는 누구에게나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대지를 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미묘한 평온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처럼 보였고 많은 이들은 그의 선택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고르며 그의 뒤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그는 세상의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장을 볼 때에도 단순한 승리나 패배를 떠올리지 않고 지형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병사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런 감각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들은 종종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듭해도 그의 내면에는 늘 조용한 고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누구보다 고요한 순간을 사랑했고 밤이 깊으면 거대한 제국의 지도가 펼쳐진 책상 앞에서 혼자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도 위에 손끝을 천천히 올리고 한 곳에 잠시 머물면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고 마치 먼 도시의 숨결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메아리를 듣는 사람처럼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미 패배의 가능성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의 결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자신의 선택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나 차분했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이상할 정도의 평정심을 느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갔고 그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을 건너가는 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걷는 길을 되돌아보며 이 길이 정말 옳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하곤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잃게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지만 그런 고민조차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빛처럼 그의 주위를 감싸며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느새 하나의 운명이 되었고 세계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파동을 잠재우듯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잠시 눈을 감아 세상의 소음을 지워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순간들이 쌓여 나폴레옹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고독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음 전장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한 걸음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깊고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거둔 승리는 그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고, 파리의 민중은 젊은 장군을 마치 영웅이라도 되는 듯 떠받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러한 열광 속에서도 자신의 다음 행보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진 사회 질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유럽 여러 군주는 프랑스의 팽창을 우려하며 언제든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불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 혼란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았다. 그는 프랑스가 진정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의 힘을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약화시켜야 한다고 믿었고, 그 전략의 첫 단계로 지중해의 요충지 이집트 원정을 계획했다. 이집트를 장악하면 영국이 인도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동방으로의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이 계획을 프랑스 정부에 제시했고, 지쳐있던 총재 정부는 이 젊은 장군을 유럽 정치에서 멀리 떨어뜨려 두고 싶다는 이유까지 더해 그의 원정을 승인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과학자들까지 동원하고 학자들로 이루어진 특별단을 꾸려 이집트 문명 연구라는 명분을 마련했다. 이렇게 실리와 이상이 동시에 담긴 원정대는 거대한 함대를 이루어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한 나폴레옹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전진했고, 피라미드 전투에서 맘루크 기병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고대 문명을 바라보며 프랑스의 미래를 상상하게 했고, 이 전투는 전 유럽에 그의 전략적 통찰과 지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승리의 행진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일강 전투에서 프랑스 함대를 거의 전멸시킨 것이다. 바다를 잃은 나폴레옹은 사실상 이집트에 고립되었지만 그는 이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듯 내륙으로 진군했지만 프랑스 본토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중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유럽 열강은 다시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라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던 그때,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 이름을 떠올렸다.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그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돌아갈 결심을 했다. 이제 프랑스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극비리의 귀국길에 올라 혼란에 빠진 조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유럽의 역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곡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선택한 길은 단순히 권력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 전체의 질서를 다시 짜려는 거대한 야망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파도를 몰고 오게 되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파리는 이미 거대한 불안의 공기를 품고 있었다. 혁명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총재 정부는 겉보기에는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부패와 혼란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민중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채 작은 불씨만으로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얻은 명성과 전장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미 프랑스 국민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켜줄 사람이 있다면 결국 나폴레옹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무엇보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민중의 시선과 정치인들의 속내를 파악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프랑스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총재정부의 허약한 기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허점을 메우지 않는 한 프랑스는 다시 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이었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는지는 이미 명확했다. 물론 나폴레옹은 스스로 권력을 강제로 빼앗는 방식에 조심스러웠다. 그는 프랑스가 다시 독재의 시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군사적 힘을 앞세운 권력 장악은 위험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동맹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나폴레옹을 지지하던 정치가 CAS와 타에랑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나폴레옹을 그 중심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빠르지도 않았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조직적으로 권력의 이동이 준비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가며 마치 거대한 체스판에서 다음 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모든 준비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확신을 얻었다. 프랑스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과 나폴레옹을 향한 기대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고, 혼란 속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정부는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나아갈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감에 가까웠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흐름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권력 이동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계획은 혁명적인 동시에 치밀했고, 이것은 프랑스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을 떠올렸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변화는 언제나 고통을 동반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곧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나폴레옹이 권력의 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을 때 프랑스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던 총재 정부는
점점 자신들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민중은 더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지도자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폭동을 잊지 못했고, 전쟁의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데 지쳐 있었으며,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기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며 프랑스가 다시 독재로 흐르는 것을 누구보다 경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그의 신중함은 오히려 주변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폴레옹은 가까운 동료들과 조용히 만나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누구도 모르게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혁명 이후 무너져버린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프랑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나폴레옹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 모습은 권력을 가지려는 야심가보다는 나라를 고민하는 사색가에 가까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욱 따르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준비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프랑스를 구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과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파리 시내를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숨결을 느꼈다. 시장의 소음도, 거리의 발걸음도, 그리고 사람들의 한숨 섞인 대화까지 그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 소리들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민중의 삶이었고, 그 삶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도시가 다시 빛나기를 원했고, 프랑스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국가로 서기를 바랐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심을 다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프랑스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확신이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굳어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폭력적인 격변이 아니라 질서 있는 전환이어야 했다. 나폴레옹은 군사적 힘이 아닌 사람들의 신뢰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유럽 곳곳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각국의 군주들은 프랑스가 다시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정작 나폴레옹의 마음은 조용했고, 목표는 분명했다.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단단한 질서로 다시 세우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빛나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피곤이 몰려오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곧 프랑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며 유럽 전체의 질서까지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갈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조용한 생각 속에서 태어났고, 나폴레옹은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다져나갔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의 아침은 어느새 그의 앞에 다가와 있었고, 나폴레옹은 그 문턱을 넘기 위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결심을 굳힌 순간부터 프랑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중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정치가들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나폴레옹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프랑스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게, 더 조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서류가 쌓인 책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앞에 펼쳐진 계획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용히 떠올렸다. 그의 시선은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그 생각은 야망의 불길 대신 고요한 책임감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프랑스는 지금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폴레옹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시에이에스와 타에랑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나폴레옹에게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혁명 이후 무너져버린 제도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마치 두꺼운 안개 속에서 조용히 다져지는 길과 같았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했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지를 하나씩 모아나갔다. 그는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상대의 마음에 깊게 침투했고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조용히 찾아왔다. 달력이 브리메르이라 불리는 달로 넘어가는 시기, 프랑스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더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나폴레옹을 향한 시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흐름은 하나의 거대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브리메레르 18일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고, 파리의 거리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폴레옹은 천천히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섰다. 새벽빛이 건물 벽을 스치며 희미하게 번졌고, 병사들의 갑옷 사이로 작은 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었고, 병사들은 그의 걸음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프랑스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라는 거친 단어보다는 조용한 전환이라는 표현에 더 가까운 길을 선택했고, 그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신중하게 움직였다. 혼란스러운 회의장에서 그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혼란 속에서도 확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는 그에게 새로운 체제의 기초를 맡기기로 결정했고, 나폴레옹은 제1통령이라는 자리로 올라섰다. 그날 밤 파리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숨결이 떠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잠들기 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프랑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말로 나폴레옹이 서게 되는 것일까? 나폴레옹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환희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프랑스를 바로 세우겠다는 조용한 의지만이 있었다. 이렇게 브리메르의 새벽은 조용히 지나갔고, 그 새벽 속에서 나폴레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권력 장악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던 그 시기, 프랑스는 처음으로 오랜 혼란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아직 불안정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마치 안개처럼 떠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공기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상황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흘러오도록 기다렸다. 그는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을 조용히 관찰했고, 총재정부 내부의 균열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틈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연구실에 앉아 과거 혁명의 기록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프랑스가 겪어온 고통과 희생의 흐름을 다시 되짚었다. 민중의 분노, 혁명의 열망, 혼란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금세 무너져 버렸던 수많은 제도.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프랑스를 설명해주는 배경이자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질서의 밑각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나라가 다시는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고, 그 마음은 그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폴레옹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가 바라보는 파리는 화려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처투성이의 도시처럼 느껴졌다. 거리를 가득 채우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대화들, 그리고 군인들의 행진은 여전히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 흔들리는 파동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싶었다. 그는 정치인들과의 대화를 늘려가며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흐름을 피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했다. CAS와 타헤랑 같은 인물들은 그에게 중요한 동맹이었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그는 점점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 갔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나폴레옹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세력들도 있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그를 견제하려 했고, 나폴레옹은 그러한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그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까지도 조용히 품어 안으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대응하기 위해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의 내면은 마치 고요한 바다와 같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평정 속에는 수많은 계산과 사색이 쌓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부하 장교들과 함께 자렌지드 모임을 가졌다. 장교들은 그에게 프랑스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혼란을 끝낼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숨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프랑스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해야 한다. 그 말은 장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들 사이에 조용하지만 강한 결속이 생겨났다. 그렇게 나폴레옹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힘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프랑스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폭풍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고 나폴레옹의 발걸음 또한 조용히 밤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프랑스의 미래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후퇴한 뒤 유럽은 그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패배라는 단어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폐허가 된 전선에서 돌아오며 지쳐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프랑스는 여전히 그를 황제로 모셨고 많은 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유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했다. 그는 조용히 파리로 돌아와 깊은 밤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전략 지도를 펴고 천천히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지도 위에는 여러 나라와 도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성과 점들은 그가 견뎌온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결정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나폴레옹은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안과 피로가 함께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묵직한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패배가 그를 흔들긴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과 쌓아온 경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넘어지는 순간조차 배움으로 바꾸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럽의 연합국들은 이미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제국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직감을 모아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병사들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아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울림처럼 한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승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서 완성된다. 그가 다시 전장으로 향하려는 순간 주변의 많은 이들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프랑스가 유럽 여러 나라의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설사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프랑스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쥐고 다시 한번 병사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전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전하곤 했다. 병사들은 지치고 상처받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용기가 피어오르곤 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조차 냉정했다. 연합군의 봉쇄망은 점점 좁혀들었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더 이상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며 제국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칼날처럼 차갑고 아팠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마침내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는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 그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독을 감당해야 했다. 엘바 섬으로 유배되는 길은 조용했고 바람은 아주 미약한 속삭임처럼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폴레옹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수많은 승리와 패배, 그리고 찬란했던 순간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 노력했다. 그런 순간들이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자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끼자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희미한 감각을 느꼈고 그 가능성은 바람처럼 멀고도 가까운 곳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잃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작은 흔적을 붙잡았다. 그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는 고요한 밤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올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황제의 그림자는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처럼 남아 있었고 한 시대를 흔든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아주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다.